어제 7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아침부터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이 인턴 활동을 안 했다. 스펙 품앗이다. 이러한 보도들이 아침부터 쭉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제 있었던 재판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기사들은 다 엉터리 기사들이라는 거 금방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재판과 같이 어제 있었던 재판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재판에서 논쟁 중인 문제가 뭔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법정에서 나왔었는데, 아니 참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진술조서에 마음대로 적어 넣었다는 엄청난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대여섯 시간씩 계속 반복하면서 참고인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양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을 일으켰던 단국대 교수가 지난달 29일에 열렸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언론 보도와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설령 조민양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제출이 된 것은 체험활동 증명서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은 논문이 아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도 체험활동 확인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의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는 논문 제1저자에 대해 캐물어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를 받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좀 하자면, 조민양이 고등학교 시절 박사들도 이름 올리기 어려운 논문에다가 고등학생 조민양 이름이 올라갔다며 그걸 가지고 또 고려대 입시에도 써먹었다고 언론에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 딸 조민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 저자로 해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 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후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전형 당시 조민양은 자기소개서에다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원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라고 기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 자기소개서에다 기재된 단국대학교 의료원 연구원에서의 성과, 이 문장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조민양이 쓴 자기소개서엔 논문에 자기 이름이 올랐다고 기재하기는 했지만 정작 조민양은 실제로 고려대 입시 때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소개서에서는 논문을 써서 자기 이름이 올랐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고려대 입학 당시에 논문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더구나 검찰에서는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이 문장 하나 붙들고 그걸 재판정에서 따지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쓴 공소장에도 체험활동 확인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에 조민양이 논문 제1저자가 언급돼 있는데, 하지만 어제 있었던 재판과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안 했는데 확인서를 발급해 줬는지 바로 그걸 따지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 집중 캐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려대 입시 때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논문에 제1저자로 올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아주 이상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논문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에 허위가 있냐, 없냐가 문제다 라면서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또 체험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고등학생 조민양이 어떻게 논문을 쓴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경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면서 조민양이 인턴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같은 내용들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양에게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파고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인턴 활동에 참가하는 고등학생이 그냥 고등학생들이 실습 활동 나가서 화장실 청소나 실험실 청소만 해도 다 인턴 활동 했었다고 확인서 써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턴 활동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고등학생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나요? 그냥 비싼 돈 주고 대우도 척척 해주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서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인턴 활동 나가서 감독관이 없이 실제 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 왜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한테 그런 어렵고 험한 일을 시켰냐? 그래서 왜 감독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일하다 죽게 내버려뒀냐? 이러고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등학생이던 조민양한테는 무슨 석사나 박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따지는지 좀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재판이 아니죠? 더구나 말이 인턴 활동이지 사실 그냥 애들 체험 활동, 실습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니 그런 인턴 활동 나온 애들한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어쨌든 증인으로 나온 단국대 의대 장 교수는 그렇지는 않다.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부풀린 건 인정한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실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설명하며 그리고 또 결과가 나온 건 이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온 것이다.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건데 그 작업은 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에서는 또 정경심 교수가 조민양의 유학반 친구였던 장모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려고 또 조민양 또는 조민양의 부모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논문 작성에 대해 연락한 적은 없었나? 라고 물어보니까 장 교수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애가 아직 어리니까 어른하고 상의해보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또 검찰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서 조민양을 제1저자로 등재한 건 정경심 교수가 도와달라는 부탁 전화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재차 추궁했지만 장 교수는 역시 그런 적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어제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2부 임정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는 단국대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양이 논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한 대한병리학회 측 A 교수가 어제 열렸던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이 논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고등학생이 논문 내용과 같은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도 논문과 무관하게 활동 내역은 기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자 변호인이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에 2주 실습 후 논문 초안이 작성됐다고 되어 있다. 이 정도 내용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 교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실험실 상황과 연구자의 수준을 알지 못하지만 외부기관 보조 등 모든 활동 내용이 다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 김선희 부장판사도 나서서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고 추궁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A 교수는 PCR은 까다로운 실험이고 논문과는 별개라면서도 상당히 성실했고 열심히 했었다고 생각되며 조민양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 교수는 또 원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건데 어제 있었던 증언 내용은 검찰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내놔서 그런지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채 20분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즉 검찰이 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민 씨의 활동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어쨌든 검찰에서는 어제 재판에서도 제1저자와 관련해 조민양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조민양의 문제로 인해서 논문이 직권 취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그에 대해서 A 교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반박하며 조민양 때문에 논문이 취소된 게 아니라 다른 공동 저자들에게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취소됐다. 공동 저자 및 제1 저자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 저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올바른 조건은 다 갖춰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논문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제1 저자는 주제 선정이나 설계, 자료 수집, 정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 등 연구 전반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 모두 같을 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단국대 장모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의 입시를 위해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투고에서 게재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내 학회지에 투고한 것도 조민양의 대학 입시를 위해 그랬다는 주장이지만 하지만 이날 A 교수의 증언으로 이 같은 전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A 교수는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빠를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만약에 빠른 게재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조민양의 인턴 활동을 지도했던 교수들의 증언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양의 논문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엉터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참고로 조민양의 체험 활동은 대부분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공주대, 단국대, 카이스트 교수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가며 증언을 해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던 1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어떻게 갑자기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안이 뭔지 알았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선입견을 주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증인들 얘기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조민양이 성실히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했다. 어쨌든 그동안 조민 씨의 논문이 허위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장도 힘을 잃게 된 거죠. 이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연히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위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무작정 비관적으로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부실 채권들 이제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모두 무너질 것이다. 회사채가 터지면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요렇게 위기를 조장하고 공매도 잔치를 만드는 언론도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희망을 주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작정 또 낙관론을 펼치는 언론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언론이 잘못된 발표를 하면 언론 자체가 그냥 잘못된 발표를 그냥 혼자 하면 기레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즉 국민들을 속이면 그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성에 대해서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기고 있다라는 공식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자면 저장성, 짱수성, 상하이시, 산둥성, 광시성 이런 데는 가동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저도 유럽, 미국 등 이 수요가 마비된 상황에서 그나마 공급이라도 중국 공장이라도 돌아가 준다면 물론 수요 공급이 다 회복이 돼야겠고 그게 제일 좋죠.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요는 단기적으로나마 안 되고 있으니까 공급이라도 정상 구도를 당연히 달리면 저도 좋죠. 현재도 온라인 쪽의 주문량이 상당하고 재고가 모자란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먼저 가더라도 그 다음 수요가 조금 늦더라도 따라와 주는 상황 저도 굉장히 원하고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실 채권 안 터지고요.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거짓 기사를 쓰면
안 되겠죠. 실제로 중국 매체와 외신 사이에서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대부분의 매체와 중국 통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은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이 현재 평균적으로 60%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국의 오만을 볼 수 있는 점이 업무 복귀율이라는 단어와 공장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혼재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업무 복귀율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직원 한두 명이 출근해서 불만 켜도 그것을 업무 복귀율이라고 말합니다. 허나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라인들이 가동이 돼서 제품이 생산되는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복귀율은 사실상 경제 회복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언어이고, 공장 가동률이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허나 중국 상무부 통계 같은 것을 보면 업무 복귀율이라고 어쩔 땐 말했다가 또 공장 가동률이라고 썼다가, 이 같은 분야에서 오히려 업무 복귀율보다 공장 가동률이 높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단어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 언론만 해도 중국 가동률에 대한 기사들을 간단히 검색을 해보시면 중국 기업들 가동률 90% 회복,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헤드라인만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성 100% 회복 달성, 중국 경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 그대로 중국 정부의 발표나 중국 일부 언론의 발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이 해석기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붙여넣는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기사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제가 여기 그리고 언론사도 좀 드러내면서 화면에 띄우긴 그렇고, 그냥 검색해 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례로 중국 내 네트워크의 제보들을 보면 광둥성 내 신발 공장들 평균 가동률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업 같은 곳의 업무 복귀율도 60% 선이고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봐서 완성차 업체라든지 중국의 이 부품을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들의 상황을 봐도 재고 수준이 거의 한 10%에서 15% 수준이고, 한두 달 내에 공급망 붕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뤄진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매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제 뇌피셜이 아니라 구매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실제 설문조사를 한 답변들이 리서치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더욱 이 중국 정부 발표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희망을 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위기를 세계가 이미 취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것을 넘어서서 부실 채권 매입 및 질적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즉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차트를 보시면 한 번에 급락을 겪고 제로금리에서 살짝 반등했다가 수개월 동안의 급락을 이어가고 전고점까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때 가장 세계가 걱정했던 것, 실제 위기가 부실 기업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것, 그것을 세계가 가장 걱정했는데, 이 부실 채권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면서 바닥을 다지고 미국이 다시 일어섰었죠. 그러니까 실제 회사들이 부실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서, 즉 부실 채권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회사채를 내면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기업이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그 채권을 매입하면 내 돈을 빌려줄게, 우리가 은행이 돼가지고 하다음에 조금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한 5년 빌려줄게, 대신 우리가 5년 만기 채권 이자율을 요렇게 많이 줄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5년 후까지 그 기업이 이제 이자랑 원금을 충분히 갚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빌려주고 이제 이자랑 원금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채권인데, 그 중에 좀 부실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일명 부실 채권이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단계가 더 뚫리는 겁니다, 바닥으로. 근데 그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게 뚫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실채권 매입이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다 사주는 거죠, 그 부실채권을. 그런 결단을 내면서 바닥을 다지고 미국이 다시 일어섰었는데, 저는 이런 희망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적이라고 해서, 희망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거짓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마치 지금이 경제의 바닥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바닥이 아니다, 바닥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언급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을 그냥 할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고화소 이 이미지 센서 양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아무래도 세계 전방 산업 위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런 상황을 계열사 내부 시장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소위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이용해서 고화소 이미지 센서로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성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세계 최초 1억 5천만 화소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할 계획이고, 요 1억 5천만 화소에 그전에는 1억 800만 화소가 갤럭시 S20 울트라에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1억 5천만 화소는 샤오미의 올해 4분기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노나셀 기술에 기반한 1인치 정도 크기의 이미지 센서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노나셀 기술은 9개의 인접한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처럼 동작시켜서 기존의 이미지 센서보다 저조도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이미지 이제 촬영이 가능하다. 뭐 요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사실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 더 퀀텀 점프하는 그림은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차고, 물론 소니가 여기서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나름 4%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소니하고 점유율 격차가 한 2%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소니가 막 압도적으로 뭐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 분명히 무리가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은 어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캐파 증설 같은 것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센서 시장이 아무래도 좀 성장률이 높고, 뭔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데서 또 긍정적이고, 휴대폰에서도 프리미엄 폰에서 이미지 센서로 승부 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기존의 D램 라인이었던 11라인인 이미지 센서로 바꿨죠. 근데 13라인 일부도 2020년 올해 CIS로 전환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CIS가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냥 이 이미지 센서 캐파가 5.5만 장 수준에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보면 한 6.5만 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0년 후까지 자율주행차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10년 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 시간을 지나봐야겠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소니 거는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두 회사의 점유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런 수요 둔화 속에서도 물론 세계 1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폰을 내놓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휴대폰 같은 거는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 수요 둔화는 당연한 거지만, 12인치 이 파운드리 물량의 약 한 20% 정도가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나 이런 것까지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경제 상황만 본다면 이게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차도 잘 안 팔리고 지금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위기는 결국에 지나갈 위기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오늘 좋은 뉴스도 나왔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